반갑습니다. 코드 인수분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걷어내기라는 제목의 발표를 준비한 발표자 서지현입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즉 반복적인 코드는 코드의 주 관심사를 파악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하게 프로그래머의 뇌를 점유하여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책과 유명 프로그래머들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지향하라고 이야기하며, 프로그래머들은 상속과 추상화를 비롯한 온갖 방법을 통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단한 노력에도 우리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매일 마주치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 복잡한 보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런 끝없는 전쟁, 지겹지 아니하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도와줄 코드 인수분해 테크닉을요. 발표가 끝난 뒤에 여러분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전략을 통해 우위를 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인수분해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서 시작합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란 무엇일까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어떤 코드든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중복적으로 나타나면 모두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문여 불여일견 예시를 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열의 모든 수를 더하는 함수 sum과 배열에서 짝수만 골라내는 함수 evens가 있습니다. 두 함수의 코드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네, 코드를 좀 더 알기 쉽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둘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두 함수는 모두 배열을 순회하며 특정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전 결과와 합쳐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바로 배열을 순회하며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썸의 경우 배열을 순회하며 각 요소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고, 이븐스의 경우 배열을 순회하며 짝수인 요소만 결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시입니다. 오어스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 절차를 시작하는 함수와, 그리고 숫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드에 숨어있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값에 대해 경우의 수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코드입니다. 이러한 코드이지요. signing with oas의 경우 타입의 각 가능한 경우에 따라 다른 인식 연산을 수행하고 있고, type of number의 경우 숫자의 각 가능한 경우, 예컨대 0인 경우,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에 따라 다른 문자열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란 무엇일까요? 코드는 글과 같습니다. 글에 글을 쓴 저자가 있는 것처럼, 코드에는 코드를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글에 글을 읽는 독자가 있는 것처럼, 코드에는 코드를 읽는 프로그래머와 컴퓨터가, 글에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인 주제가 있는 것처럼, 코드에는 프로그래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관심사가 있으며, 글에 주제를 담는 내용이 있으면 코드에는 관심사에 대한 접근법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인 알고리즘과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코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술한 글입니다. 그렇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코드는 나쁜 글과 같습니다. 주제를, 관심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방법을 알 수 없는 코드가 바로 나쁜 코드입니다. 그리고 보일러플레이트가 바로 인지 부하를 일으켜 코드의 관심사를 가리는 나쁜 코드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예컨대 가장 먼저 살펴본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의 예시에서 각 함수들의 관심사는 아래와 같이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어떻게 원수들을 합칠 것인가. 둘, 어떻게 짝수만 골라낼 것인가. 배열을 끝에서부터 순회하든, 첫 번째부터 순회하든, 아니면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순회를 하든, 인덱스를 가지고 순회를 하든, 사실 이 함수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신경 쓸 만한 그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코드를 보면 배열을 어떻게 순회할 것인가에 대한 코드가
각 함수의 주 관심사에 대한 코드와 맞먹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 라인과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요. 필요 없는 정보들을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계속해서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하여 관심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인지를 부하시켜 사고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만이 인지 부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문법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와 인지 부하를 강하게 읽는 이유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은 코드베이스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정보를 뿌리기 때문에 전체 인지 부하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상당하며 인지 부하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코드들은 사실 범용적인 코드들로 잠재적으로 널리 쓸 수 있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을 걷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제각각의 흥미로운 접근법을 가진 5가지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절차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시저를 통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제거할 수 있으며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객체를 통해, 제네릭 프로그램에서는 제네릭을 통해, 메타 프로그램에서는 매크로 등을 통해, 그리고 이제 관점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에스펙트라 불리는 관점을 통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현대 프로그래밍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추상화에 기반해 있습니다. 객체라는 일련의 데이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추상화하고 클래스와 프로토타입과 같은 상속 기술을 통해 객체를 직간접적으로 재사용하며 다양성을 통해 한 객체가 여러 형태로 쓰일 수 있게끔 하여 재사용성을 높이지요.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맹점도 존재합니다. 분명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접근법은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진영에는 디자인 패턴이라 불리는 매우 멋진 프로그램 설계 공식까지 있어요.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이제 그 뿌리가 연산 추상화가 아니라 데이터 추상화에 있다는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이 점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연산을 추상화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객체 지향의 이런 한계점을 연산 추상화라는 남은 구역을 채워줄 나머지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반대되게 데이터 추상화가 아닌 연산 추상화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일련의 연산을 추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인 함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우리가 찾던 연산의 추상화를 해결해 줄 나머지 퍼즐 조각이죠. 지금부터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시작은 기존의 함수에 걸려있던 제약을 해제하는 데 있습니다. 객체와 컴포넌트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 단위와는 달리 함수는 호출 연산을 제외한 어떤 연산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론적이라던가 또는 우리의 사고적으로도요. 이 제한을 풀어 함수 또한 계산의, 연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시작입니다. 이 앞선 제약을 해제하면 함수를 다루는 함수들이라는 신기한 함수들이 탄생하는데요. 이 함수들을 두고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는 고차함수라 부릅니다. 왜 고차함수냐면요. 값만을 다루던 기존의 함수들과 달리 함수를 다룬다는 점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함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함수들의 실제적인 예시를 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전에 보았던 배열을 순회하며 연산을 실행하는 코드를 추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전 예제에 등장했던 sum 함수와 evens 함수의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3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입력 배열과 순회하며 수행할 연산, 그리고 배열이 비어 순회하지 못할 때 내놓을 기본 결과값이지요. 단순하게도 이 3가지의 요소들을 매개 변수로 만들기만 하면 바로 추상화 작업은 끝납니다. 우리가 고차함수의 존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연산, 다시 말해 함수를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연산을 구성하는 부분적인 연산들을 빈칸에 남겨두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이 루프 함수를 가지고 이전에 문제가 된 코드, sum 함수를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코드요. 이제 이 함수를 다 작성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보다시피 어떻게 순회를 할 것인가 라는 관심사는 이제 단 한 줄로 축약되었습니다. 노란색 줄이죠. 그리고 썸 함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어떻게 더해 나갈 것인가가 이 코드의 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깔끔하지 않나요? 첫 번째 예시였고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값을 조사하는 코드를 추상화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전 예제에 등장했던 signing with words 함수와 type of number 함수의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가변적인 요소는 검사할 값과 검사할 수입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루프 함수와 다를 것 없이 이 두 요소들을 매개 변수로 만들기만 하면 사실 추상화 작업은 바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변적인 요소를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접근법을 취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 경우의 수는 그 자체로 각 경우의 수는 그 자체로 가변적이지만 그 수도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는 꺼짐과 켜짐 두 가지 상태만 있지만 내신 등급은 1등급부터 시작해서 9등급까지 총 9개의 경우가 있죠. 그렇기에 경우의 수들은 나머지 매개 변수를 통해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경우의 수도 좀 더 단순히 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본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서는 경우의 수를 객체로 모델링해 판별식을 테스트 메서드로, 실행할 연산을 오퍼레이션 메서드로 표현했지만 좀 더 간결한 코드를 위해 경우의 수를 객체 대신 튜플로 표현하고 테스트 메서드를 첫 번째 요소로, 오퍼레이션 메서드를 두 번째 요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앞에 두 개는 UX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 이 마지막 문제가 제가 두 번째 예시에서 가장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할 값을 받는 시점은 경우의 수를 받는 시점과 분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값을 조사하는 코드들이 쓰이는 장소들은 대부분 경우의 수가 어떻게 갈리는지만 알고 어떤 값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는 장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반으로 쪼개 먼저 경우의 수를 받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값을 받도록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말로 하면 조금 아프니까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코드인데요.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 이제 가변 변수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받고요. 경우 수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루프를 돌면서 값이 들어왔을 때 루프를 돌면서 경우의 수를 체크. 만약에 저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테스트 메서드의 자리를 차지한 함수가 참을 반환한다면 연산 실행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를 통해 이전에 type of number 함수를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는데요.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와 그에 대한 연산이 한눈에 들어오죠. 네,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와 같은 의문점이 드신 분 계시나요? 새 코드를 잘 보면 상수를 만들어낸 연산들의 모양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걸 두고 제가 아까 뭐라고 한다 했죠? 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걷어내야 합니다. 이 코드는 간단하게 위와 같이 상수를 받아 상수를 반환하는 함수, 콘스탄트 함수를 통해 걷어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훨씬 만족스럽네요. 다음으로는 조금 특이한 고차 함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a, b, c라는 세 개의 값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값 a를 값 b로 만들어준 함수 f와 그다음에 값 b를 값 c로 만들어준 함수 g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이 요소들을 코드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값 a는 알 수 없는 값이니까 변수 x가, 그리고 함수 f는 어찌됐든 연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1을 더한 함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b는 x 더하기 1이고 g 또한 f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2가 더한 함수가 될 수 있으니 c는 x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x 더하기 1 더하기 2는 알다시피 x 더하기 3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값 a와 값 c 사이에 3을 더하는 함수 h도 존재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 h는 3을 더하는 연산은 h를 유도할 때 보았듯이
3을 더하는 염사는 h를 유도할 때 보았듯이 함수 f와 그리고 함수 g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에 f를 먼저 적용하고 얻은 b에 다시 g를 적용하면 h와 마찬가지로 a에서 c를 얻을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함수 두 개로 다른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파이프를 가정하면 우리는 h를 파이프 GH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은 함수들로 큰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멋진 함수는 실제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들을 합칠 때, 함수들을 이을 때 자주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실제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수의 이제 실사용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이제 배열의 각 값에 함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함수 맵과 튜플의 두 번째 요소를 뽑아낸 함수 snd 그리고 object.entries 함수를 가지고 파이프 함수를 통해 조합하여 객체의 모든 프로퍼티의 값을 뽑는 함수 values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values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객체를 전달할 수 있겠지요. 값을 뽑아내. 이제 이 values 함수는 사실 또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프 object.entries랑 map.snd 넣는 것과 같죠. 이건 values의 정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파이프 함수를 이제 실제 코드로 또 바꾸어 보겠습니다. 파이프 함수를 줄여버리면요. 다음과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이프 함수의 몸체에다가 몸체 각 변수에 실제 코드들을 넣은 걸 생각하시면 바로 상상이 가실 거예요. 네. 여기서 object.entries를 이제 뇌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퍼티들의 엔트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맵을 이제 다시 원래 코드로 순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array 이제 f가 snd 함수로 바뀌고 array에서 array map snd인 코드로 바뀌게 되지요. 여기까지도 맵 함수의 몸체를 이제 snd 함수를 가지고 채워나가면 나올 수 있는 연산입니다. 이제 이 코드를 또 다시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array를 받아 array에다가 맵을 적용하는 함수 그리고 거기다 그 array가 저 엔트리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snd 함수가 저 배열의 각 요소에 적용돼요. 결과적으로 2와 23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값을 뽑아내게 된 거죠. 어떤가요? 정말 아름답고 간결한 방법이지 않나요? 이렇게 작은 함수들을 합성하여 쉽게 재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함수, 함수를 잇는 함수, 파이프였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함수는 조금 보잘것없이 정말 하찮게 생긴 함수입니다. 단순하게 주어진 값을 그냥 반환하기만 할 뿐인 함수예요. 그러나 이 함수는 놀랍게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파이프와 함께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함수로 꼽히는 함수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함수는 이용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를 갖는 함수예요. 사실 이 함수에 대해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도 오늘 제게 주어진 발표 시간을 전부 소모하고도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또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다 하니까 실용적인 용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d 함수는요. 덧셈의 0, 곱셈의 1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함수든 이 함수와 있게 되면 결과는 항상 그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든 이 아이덴티티 함수 합치면 그 함수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함수 f와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파이프 함수로 잇는 즉 합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파이프 함수를 실제 코드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덴티티 함수를 실제 코드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또 이어서 저기 x에서 x로 가는 함수 arrow 함수와 그리고 거기다가 fx라는 값을 적용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이 부분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여 코드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드는 다시 f가 됩니다. 어떤 값을 받아서 f를 그 값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 함수는 사실 f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감싸고 있을 뿐인 거였어요. 별것 아닌 이 성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성질 덕택에 아이덴티티 함수는 기본값 함수처럼 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는 작은 연산들이 모여 큰 연산을 이룹니다. 파이프 등으로 연산을 이어나가기도 하고 고차 함수들이 비워둔 빈칸을 연산으로 채워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 어떤 고차 함수의 빈칸을 굳이 채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고차 함수 중에서 몇몇 빈칸을 비우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즉, 이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기본 동작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됩니다. 특히 그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와 무관한 경우에 더더욱 그렇지요. 이럴 때 아이덴티티 함수가 바로 그 기본 동작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생각 이상으로 유용한 게 함수를 추상화할 때 어떤 부분이 안 쓰일 걱정 안 하고 빈칸들을 계속해서 뚫어낼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함수의 몸집을 불리게 해주는 일을 쉽게 해줍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바이맵 함수는 두 함수와 튜플을 받아 각 필드에 함수를 매핑한 함수로 이제 튜플에 대해 함수를 적용하는 연산을 추상화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함수를 받아 튜플의 첫 번째 필드에만 함수를 매핑한 함수입니다. 맵페스트 함수라고도 부르죠. 자, 둘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함수입니다. 맵페스트 함수에서 바이맵에서 G와 그리고 GY 코드를 빼버리면 그게 결국 맵페스트 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바이맵을 재활용하여 맵퍼스트 함수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덴티티 함수를 사용하면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꿀 수 있죠. 만약에 맵퍼스트 함수를 만든답시고 바이맵 함수의 몸체에 f와 튜플만 주면 아직 함수에 빈칸이 남아있어. 채워지지 않은 4개 변수가 남아있어. 몸에 구멍이 뚫린 함수가 됩니다. 실행했다간 런타임 에러에게 한 소리 얻어듣겠죠. 그러나 여기에 id라는 함수의 몸집을 불려주는 함수를 넣어주면 id라는 이제 함수가 구멍을 메꿔주게 바이맵 함수를 가지고 온전한 맵퍼스트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함수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함수의 몸집을 불리거나 함수의 구멍을 뚫을 때 여기 나중에 안 쓰일 것 같은데 같은 걱정을 이제 줄여준다는 점에서 아이덴티티 함수는 매우 가치 있는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소개해드리기보다는 함수를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커링이란 다인수 함수를 1인수 함수의 열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커링은 인수들을 쪼개서 만든 형태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맞는 다인수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커링하면요, 다음과 같이 두 인수가 쪼개지게 됩니다. 인수를 여러 번 나눠서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커링을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함수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부분 적용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를 빈칸을 미리 채워넣는 테크닉을 수행하기 쉽게 해준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첫 번째 장점의 연장선이 존재할 뿐더러 첫 번째 장점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가능한 가치 있게 쓰려면 첫 번째 장점을 보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질문 주셔도 좋고 직접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열의 각 요소에 함수를 적용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반환한 함수 맵이 있습니다. 이 함수는 사실 모던 자바스크립트를 구사하시는 분들 하면 정말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익숙하실 함수 array.prostatic.map을 단순히 랩핑만 한 함수입니다.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객체 또한 4개 변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명시적으로 만든 함수가 바로 이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매개 변수의 순서를 바꾼 다음 함수를 커링하면 다음과 같이 lift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두 함수는 기능적인 면에서 일치한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관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함수의 이름에서 차별점을 둔 이유는 함수의 역할에 대한 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리프트 함수의 달라진 사용例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값을 부정하는 not 함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not 연산자의 함수 버전이에요. 이 함수에 리프트 함수를 적용하면 lifted not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두 함수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쵸? 그냥 not은 주어진 값 하나만 부정하는 반면 lifted not은 주어진 배열의 모든 요소에 대해 부정 연산을 시행합니다. 타입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not은 분린해서 분리로 가고요. lifted not은 어레이 분린해서 어레이 분린으로 갑니다. 자, 이제 한눈에 모든 게 들어오시나요? 단순한 값에 대해 작동하던 함수가 배열에 대해 작동하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리프트 함수를 통해서요. 리프트 함수가 주어진 함수를 배열에 대한 함수로 들어 올린 거지요. 어떤가요? 단순히 인자들을 쪼개고 또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함수가 갖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단지 배열의 각 요소에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배열의 함수를 적용하는 함수였지만 커링과 약간의 변화를 거치고 나니 단순한 값에 대한 함수를 배열에 대한 함수로 들어올리는 고차원 함수로 끌어올리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링의 힘입니다. 같은 함수여도 다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여 다른 의미를, 다른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요. 네, 지금까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걷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파이프, 그리고 아이덴티티, 그 다음으로 나온 커링 외에도 함수형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함수에 대한 끝없는 고찰을 통해 아름답고 정말 지혜로운 개념들을 발견했는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개념들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심화 개념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Y 컴비네이터. Y 컴비네이터는 주어진 함수를 재개함수로 만드는 재기적이지 않은 함수입니다. 정말 모순적인 함수를 들리는데요. 이 함수는 재기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귀납적인 사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주제를 던져주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싶다, 재기 박사님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펑터. 펑터는 이제 앞서 커링에서 살펴본 리프트 함수와 같은 이제 주어진 어떤 일반적인 함수를 어떤 자료 구조에 대한 함수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프팅이 가능한 타입들을 이제 추상하는 개념이 바로 펑터인데요. 이제 나는 뭔가 함수를 저렇게 유도하는 게 멋져 보여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펑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나드입니다. 자, 모나드는 이제 합성 가능한 연산을 추상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 개념을 제가 여기서 굳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고 나면 연산이란 무엇인가, 연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연산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같이 이제 연산을 다루는 데 있어 정말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함성 프로그램에서 사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제거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기술이 이 기술인데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제거에 많은 이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개념을 꼭 살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옵틱스라는 개념입니다. 옵틱스는 임의의 구조와 그 구조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뭐 객체들의 필드와 접근자들 또한 이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요. 혹시 뭐 렌즈라는 개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렌즈라는 개념도 이 옵틱스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인사이트와 연산에 대한 인사이트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 살펴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관련하여 좋은 자료들도 제가 슬라이드에 링크로 첨부해두었으니 공부하신 분들은 슬라이드 만약에 공개되면 다운하셔서 이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와는 큰 관련이 없어 적어두지 않았지만 이제 뭐 살펴보면 좋은 걸로는 함수형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개념인 뭐 순수함수, 부분 적용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함수형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 다룬 이야기를 뽑아보고 또 정리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방법적인 코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일으킨다는 문제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객체 제한 프로그램 포함한 여러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지만 거기에 한계점이 있었고 그 한계를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으로 함수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고차 함수라는 개념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함수를 이어줄 함수, 타입과 특별한 함수, 아이덴티티, 마지막으로 함수를 다른 시점에서 보는 방법인 커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발표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통해 어떻게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연산을 함수로 잘게 쪼갠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접근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프로그램을 객체로 크게 나눈다는 아이디어와 상보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 어느 방법보다 좋은 방법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당연하겠지만 정답은 답할 수 없답니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주어진 식이 정말 쉽게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 쉽게 인수분해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지 정수를 다룬 몇 번의 연산을 통해 빠르게 두 가지 근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어진 시기에 쉽게 인수분해되지 않는다던가 또는 두 근이 허근일 경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정수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수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몇 번의 계산을 할지라도 매우 복잡해지거든요. 반면에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고정된 틀에 수를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정된 틀이 기본적으로 작은 사이즈는 아닌지라 인수분해로 쉽게 풀리는 경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는 hin기지만요. 함수형 프로그램과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어떤 경우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우세합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도구를 줘도 잘한다 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실력 있는 사람은 상황에 적합한 도구만을 사용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로서 우리는 어떤 한 방법을 고집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도구를 두루 익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장인이 되어 봅시다. 긴 이야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